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오늘 사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맡게 된 정은주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제 강의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물론 작년에 수업 들었던 학생들이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처음 준비를 하시면서 도대체 이 사회과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다. 또 전반적인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막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보내기 위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 공무원이 뭐 얼마나 좋다라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죠? 제가 이제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래서 뭐 우리 사회가 지금 아직 뭐 청년 실업률이 뭐 세계 뭐 그죠? 굉장히 높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공무원만큼 사실 좋은 직업이 없는데 근데 공부하기도 무지하게 힘듭니다.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대학생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죠? 좀 이렇게 밑으로 보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공무원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작년 2013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을 쭉 치르면서 학생들이 그 시험 제도가 달라져 오면서 많은 혼선을 겪었던 게 사실이고,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출제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경쟁률의 변화들을 쭉 보면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도 2013년과 마찬가지의 형태의 어떤 경쟁률 정도는 형성이 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 경쟁률 자체를 그럼 12년과 13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자, 국가직 뭐 지방직, 서울시 뭐 있지만은 지방직이랑 뭐 서울시 이런 부분 다 제껴놓고 국가직만 우선적으로 좀 한번 볼게요.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을 봤더니 2012년과 2013년이 총계적인 측면에서 크게 별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72.1대 1과 74.8대 1, 약 2%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2%가 크다면 굉장히 큰 범위기는 하죠. 자, 보시면요. 작년에는 15만 7,159명이 응시를 했고 그 중에서 2,180명을 선발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총 20만 명. 대단하죠, 그죠? 20만 명이, 그죠? 응시를 해서 2,738명을 뽑았습니다. 작년보다 뽑았던 사람들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응시생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죠. 일반 행정직,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 그 다음에 세무, 교정 이렇게 쭉 흩어져서 보시면 여기서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일반 행정직에 학생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왜냐면 공부가 좀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런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졌죠. 그래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각 직렬 간의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그죠?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경쟁률도 좀 분산이 됐다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 넣어서 시험을 치든 상관은 없지만은 일단 어떤 과목을 잘 선택해서 얼마나 매진해서 공부를 하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예전처럼 원서를 넣으면서 그렇게 막 눈치 작전을 펼칠 필요는 이제는 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 또 따져보시면 눈치 작전이 조금 더 심해졌다라고 역으로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정말 주구장창 그죠? 다 한 과목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과목만 열심히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반면에 그죠? 또 다른 친구들이 어디에다 원서를 넣을지에 대한 신경도 곤두세워야 된다는 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자, 경쟁률이 좀 높아지고 있죠. 이런 경쟁률의 흐름들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계속 해가 바뀌면서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시험이죠. 올해 4월에 이제 국가직 시험이 있는데, 이 4월 시험은 경쟁률이 글쎄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아마 올해 2013년 하반기에, 그러니까 6월달 이후로 처음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냥 시험 한번 보시고, 이번에 시험 2014년 4월을 노리면서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중에서도 합격생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시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수생이라든지, 그죠? 기존에 쭉 공부를 해 오셨던 분들한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못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1년 안에도 충분히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좋은 교재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얼마나 이해와 학습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도 정말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오게 된 내용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선택 과목을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지금 제 사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사회에 어떤 좀 이렇게 그죠? 마인드가 좀 기울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겠죠. 그래서 그 사회과가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아직도 이해하기가 힘든 그 조정 점수 제도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좀 곁들여가지고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그 공무원 임용에 대한 내용이 좀 달라졌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고교 출신자들을 그죠? 공무원에 임용하게끔 어떤 이렇게 틀거리를 좀 넓혀주겠다. 그죠? 입구를 좀 넓혀주겠다라는 의미로 고교 이수 과목들을 그죠? 공무원 시험의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넣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사회고요. 그다음에 뭐 과학, 수학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외의 선택 과목은 기존의 공무원, 국어 공무원에서 쭉 유지되고 있던 행정법이나 행정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선택 과목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2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물론 이제 행정학계에서 여러 가지 반발도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뭐 향후 뭐 5년에서 10년 정도는 꾸준히 유지될 걸로 제가 지금 저희 전반적인 수험가에서는 좀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서 행정학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들어본 과목이 아니에요. 그죠? 일단.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뭐 이런 행정직의 시험을 보실 생각이면은 행정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공부나 소양을 좀 갖춰 놓는 것이 좀 도움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행정학이나 행정법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계고를 가지고 있는 과목끼리 좀 선택을 하셨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선생님 저 뭐 선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가장 1차적인 답은 네가 공부하기 쉬운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정학 혹시 책을 보셨나요? 이론서만 문제 빼고 이론서만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되거든요.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기는 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문제 자체가 그다지 어렵게 출제되고 있지 않고요. 행정법도 마찬가지고 이번 시험에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좀 난이도 조정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이제 우리 과거에 작년도죠. 2013년에 출제에 대한 경향이나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사회시험을 치고 와서는 학생들 대부분이 통곡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학생들한테 안심을 시킨 내용이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넌 합격한다. 조정 점수가 있지 않느냐 우리한테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서 10월에 이제 조정 점수라든지 일부분에 이제 뚜껑이 열리고 나서 봤더니 정말 사회를 선택한 학생들이 정말 핵심의 미소를 띄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조정 점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정 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등학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역시 이렇게 그때는 조정 점수라고 하지 않죠. 그죠? 표준 점수, 뭐 이렇게 표준 변환 점수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런 점수처럼 조정 점수가 또 동일한 표현입니다. 말만 조금 다른 거죠. 이 조정 점수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 자체는 뭐냐면요. 그죠? 과목 간에 너무 난이도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런 편차를 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제가 늘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야, 조정 점수에 제발 목매지 마라. 네가 그냥 어떤 과목이든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정 점수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선 내가 받은 점수죠. 내가 받은 점수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원점수가 바로 내가 받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서 선택한 모든 학생들이 받은 점수를 평균한 값을 우리가 평균 점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떤 급간 사이에서 움직이는지 학생들의 점수 차이를 우리는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차 분의 내가 받은 점수 빼기 평균 점수 곱하기 10 더하기 5. 자, 다 빼놓고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60점이겠죠. 그죠? 조정 점수가 6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 원점수를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볼게요. 원점수가 90이고 평균 점수가 70일 때 그럼 빼기 하면 20이 있죠. 표준 점수를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금액, 점수는 바로 90점입니다. 근데 밑으로 쭉 가셔가지고 C 같은 경우는 똑같이 원점수가 90점을 받았지만 C라는 과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꼭 뭐, C가 뭐, 다른 뭐 행정법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대입을 하진 않겠고요. C 같은 경우가 90점입니다. 그죠?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네요. 학생들이 굉장히 잘했나봐요. 그죠?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상대적으로 좀 얘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쭉쭉쭉쭉 봤더니 얘는 어때요? 조정 점수가 60입니다. B와 C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원점수와 평균 점수가 동일합니다. 그죠? 근데 편차가 어때요? C가 더 크죠? 근데 표준 점수가 더 낮아요.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조정 점수가 높기 위해서라면은 편차가 작아져야지 그죠? 조정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60점에서 70점이 올라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지고 A와 B의 차이는 뭐냐면 원점수 똑같고 표준 편차 똑같은데 평균 점수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평균 점수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더 잘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등히 잘해서 이 평균 점수가 다른 애들은 좀 못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어때요? 조정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조정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말하는 평균 점수가 좀 낮도록, 그죠? 표준 편차가 좀 낮도록 선택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선택 과목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아나요? 예측할 수 있나요?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 되게 재밌었던 게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 잠깐 적어왔는데 그 7월 27일 날 봤던 국가직 시험에서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물론 합격생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가직, 그다음에 지방직, 서울시까지 모두 3관왕을 이렇게 휩쓸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봤던 국가직, 지방직 또 뭐 다른 부분에 무슨 시험을 쳤는데 서울시만 빼고 하여튼 뭔가 3관왕을 봤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한 개인의 그죠 시상이라서 제가 좀 공개하기는 그렇지만 자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행정법을 얘기해요. 자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원점수가 95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회를 선택을 했었는데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니까요. 사회가 90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아마 시험 문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학을 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물론 지방직은 더 했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의 문제로 완전히 변모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그래프들을 분석하고 표현해내는 문제들이 이해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점이라는 고득점을 받았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조정 점수를 받고 났더니 나중에 이제 뚜껑이 열려서 점수 공개를 해서 봤더니요. 자, 여기가 65.34점이 나왔고요. 여기가 70.43점이 나왔습니다. 되게 재밌죠? 그다음에 이 친구가 봤던 인천시 시험이 있어요. 인천시 시험도 역시 행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인천시 같은 경우 이 친구가 행정법 95점 잘했죠. 그 다음에 사회를요 70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시험 치고 온 날 저한테 문자와 전화로 그냥 교수님 어떡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냥 대성통곡을 했다는 친구인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네가 합격 안 하면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행정법은 조정 점수를 받고 났더니 얘가 65.75점이었고요. 얘가 66.78점이었습니다. 제가 점수를 다 외우지 못해서 보고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게 행정법과 사회 간의 원점수의 차이는 이거 같은 경우 원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점수 상에서 얘가 65.34 그대로 좀 가져갔다라고 봐도 좀 상관이 없지만 얘는 얘가 더 높았는데 결국에 조정 점수를 받고 났더니 사회가 더 높은 점수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행정법에 비해서 조정 점수가 높다라는 것은 평균 점수가 더 그죠? 낮거나 또는 표준 편차가 더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은 야, 우리는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저는 좀 처음 수업을 할 때는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중간중간에 어려운 내용들까지 다 포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바닥을 치면서 공부를 해놨을 때는 충분히 어떤 문제든 걸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 말이 그대로 딱 떨어지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도 역시 보시면 갭이 엄청나게 크죠. 25점이라는 갭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는 역전이 됨과 동시에 그죠? 갭의 차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조정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갭을 과목 간의 어떤 급간을 통해서 갭을 줄이는 목적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게 원점수를 못 받았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은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좋습니다. 뭐 행정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90점 받았던 애들은 사회 70점 받은 애들보다 훨씬 더 못한 거죠. 그런 애들은 불합격생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찌됐든 이 두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 점수에 그렇게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수능에서도 보시면요. 우리가 표준 점수 제도라고 해가지고
사회가 선택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꽤 많은 과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좀 거기에 이제 선택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는 뭐 그 학생들은 수능에서 뭐 역사가 필수 과목으로 전환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아직도 역사가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사 같은 경우를 선택한 학생들은 솔직히 이런 표준 점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뭐예요? 주로 서울대를 갈 목적으로, 서울대는 필수로 받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를 갈 목적으로 한국사를 선택을 하죠. 그게 아닌 다음에는 나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갈 만한 학생들과 대적할 만한 학생들만 한국사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의 표준 점수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1년, 2년 이렇게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재수 정도 하실 때쯤 되면 이게 조정 점수가 그다지 큰 의미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그걸 내 걸로 소화하면 된다라면 공부하기가 뭔가 수월하고 편한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정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시험을 치고 나서 내가 어려웠으면 다른 학생들도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가 쉬웠으면 다른 학생들도 쉬워요. 그래서 1위, 1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조정 점수가 어떤 건지 대략적인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학생들이 못됐을 때 내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 이 친구가 여기서죠. 국가직 90점 같은 경우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가 대부분 못 봤어요. 국가직에서는요. 근데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래서 이 70점, 43점도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요. 그래서 뭐 합격의 문턱에 들어설 수 있었겠지만 조정 점수에 너무 연연을 하지 말라라는 거 그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왕 나온 거니까 이제 사회과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전년도의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전년도 시험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기 전에 제가 앞에 이제 경쟁률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만 더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잠깐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우선 올해 이제 시험을 쭉 봤더니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은 고교 출신자들이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을 이렇게 과목 안에 편제를 시키고 났더니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추정되는 20세 이하의 수험생의 비중을 지금 이렇게 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이제 국가직 공무원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2년에 응시생이 2,174명이고요. 2013년에는 4,749명으로 약 2.2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생을 보시면요. 2012년에는 2,174명 중에 8명이었습니다. 너무 적죠? 그죠? 왜 적을까요? 응시생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13년 봤더니 4,749명 중에 29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이 학생들. 그죠? 그래서 뭐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중에서는 뭐 검정고시로, 그죠? 쭉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어떤 다른 스타일의 유형들이 좀 계시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유의미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응시생의 변화는 2.2배가 증가했지만 합격생의 비중이 어때요? 3.6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죠? 응시생의 비중이 증가한 것보다 합격생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뭐예요? 좀 더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수월한 과목들이 여기 이번에 이제 시험에 많이 편제가 되어 왔기 때문이고, 그 중에서 가장 한몫한 과목이 바로 사회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막 각 대학을 졸업을 하셨거나 아직까지 이게 자기가 좀 그죠? 사회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한번 공부를 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공부를 해봤던 분들이 분명히 그죠? 우리가 뭐 용어 같은 것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내가 들어봤던 용어가 귀에 있고 낯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수월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할당하는 시간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과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이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사회과 선생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수험생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저는 사회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회랑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차선으로 선택해야 될 내용은 행정학이든 행정법이든 또 여타의 과목이든 간에 어찌됐든 사회과 어떤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그런 과목들을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이번에 이제 2013년에 그죠? 출제 좀 경향을 한번 보면요. 그 시험을 치고 나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당황을 했었습니다. 우선 치료를 받던 국가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 문제 자체를 내시는 분들이 뭘 내야 될지를 정말 종을 못 잡았던 겁니다. 이분들이 아마 그 수능출제위원회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수능출제위원처럼 다시 말하면 수능 문제의 유형을 많이 끌어다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이전에 5월에 행안부에서 봤던 모의시험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 모의시험 문제를 봤었을 때 그걸 딱 분석해보면 거기 있었던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에서 그 10월 달에 모의고사 주로 보거든요. 3월, 4월, 7월, 뭐 9월, 10월 뭐 이렇게 쭉 봅니다. 6월하고 9월은 그 중에서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 문제고요. 자, 그 외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보는 문제죠. 그런 각종 문제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들어가서 다운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받아서 제가 쭉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거기에 있던 내용들을 조금만 내용을 달리해서 발췌해서 분석해, 이렇게 문제로 도입을 해놨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 때는 지문이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줄여가지고 좀 다른 형태로 변화를 했다라든지, 그렇게 좀, 문제를 좀 간략화시키기는 했습니다만은요, 예전처럼 그냥 단순히 묻고 답하는 문답식 또는 암기식의 그런 문제 유형들은 절대로 아니더라는 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지금 2013년에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표나 그래프 분석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쳤었고, 그런 내용들을 잘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경제 부분이 굉장히 학생들은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소화를 했던 케이스죠. 이제 그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출제의 경향은요, 이제 2013년을 이렇게 국가직을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진짜 좀 거짓말 못해가지고 좀 학생들이 나가서 정말 데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대입, 다시 말하면 대학교에 그저 어떤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될 기본적인 어떤 자질이나 기초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 수능 유형과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문제들로 계속해서 나와져 버린다라면 앞으로 크게 이제 공무원 시험에 어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좀 내년이 아니지 올해겠죠. 올해 4월부터는 아마 조금 조정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죠. 뭐냐면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의 유형과 더불어 가지고 좀 이제 작년보다는 좀 문제가 단순화되고 좀 더 표면화되어서 좀 편안하게 문제가 좀 다가오지 않겠느냐. 만약에 도표나 그래프가 나온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좀 더 쉬운 내용들이 출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방직 시험인데요. 이 지방직 같은 경우에 정말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와서 완전 멘붕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죠? 70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야, 네가 70점이면은 뭐 다른 애들은 꽈락이겠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굉장히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교과 안에 있는 내용들만 해도 충분한데, 교과 밖의 내용들, 뭐 외국인의 법적 지위라든지, 그죠? 그런 내용들. 물론 그게 지금 현 시대 어떤 시대의 사적 조류를 보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다문화 국가 뭐 이러면서 다문화 사회다라고 하면서 다른 그저 민족이나 다른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가 오신 분들, 이민자들, 그런 분들도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포용하고 포섭해야 된다는 의미로서 그죠? 사회가서 그런 거 굉장히 공동체의식 이런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법적주의라는 것이 전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이렇게 원론화하게 해서 깊이 있는 그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그저 법적 문제로 물어볼 내용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뒤통수를 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서울시 시험이든 저 전반적으로 이 복지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쭉 많이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그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전부 다 뭐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 자체 유형을 분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복지 문제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나왔던 땡땡 복지급여 뭐 이런 것들이 긴급 복지급여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거 말고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그죠?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쭉 출제가 되어 왔는데, 그런 내용들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사회보험이냐 공공부조냐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정도 우리 수업 시간에 파악했던 내용들을 간파를 하셨다면 그 문제 자체가 결코 뭐 상식적인 부분을 묻는, 선생님 상식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차시면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숨 푹 쉬면서 쯧쯧 혀를 차면서 이제 문제를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출제위원회 위에 올라서셔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의미를 둘 수가 없어요. 너무 문제가 지역적이고 해마다 좀 그런 건 있어요. 국가직보다 지방직의 시험 문제가 좀 더 지역적이고 조금 더 문제가 이렇게 세심하게 이제 구석탱이에서 좀 출제가 되는 경향들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헐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좀 그게 양상이 좀 너무 과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에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가 점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제 안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그 정도 아마 그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훅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받지 않았냐라고 조금 진화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올해 시험에서 어떤 기준이나 틀을 잡는다면 작년도 다시 말해 2013년 서울시 시험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놓는 것이 물론 거기에 있는 기출문제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도 풀어보시겠지만 그 기출문제에서 그죠 최소 80점 이상을 획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험을 좀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올해 시험의 경향들이 좀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자. 사회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회를 이제 처음 준비를 하시는 거니까 이제 우선 우리가 과목별로 도대체 뭘 다루고 있는지도 좀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과에서는 크게 이제 4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처음에 정치, 법,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4파트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정치와 법이 과거에는 떨어져 있던 과목이었어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 편제상 떨어져 있던 과목이었는데 이제 이 2개가 한 과목으로 법과 정치라는 과목으로 이렇게 붙게 된 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년? 이제 작년이 처음이었고 그 전에 이제 공부를 쭉 해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법과 사회는 법대로 굉장히 심도 있게 출제가 됐었고, 그죠? 정치는 정치대로 굉장히 심도 있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과 정치라는 과목으로 묶어지면서 둘이 겹치는 부분이 삭제가 돼버리고 또 내용도 좀 얕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수업 문제에서는 이 법과 정치를 고교의 편제 과목이긴 하나 고교의 교과 과목 그대로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소양을 묻는 내용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변동 내용이라든지 민법은 굉장히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민법의 변동 내용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달라진 법 제도나 양상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쭉 꾸준히 따라가면서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스스로 하실 수 있지만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 같은 부분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기 상당히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법과 정치에서는 도대체 뭘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가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우선 사회문화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선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는 총 6단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죠.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회과에서 시험 범위의 내용을 쭉 보시면 과거에 그 행안부 모의고사 2013년 그죠 5월에 나왔던 행안부의 어떤 기출문제를 보시면요. 자, 정치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화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선 정치, 법 8문제, 경제 8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사회문화,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그때 8문제, 한 8문제, 7문제, 뭐 6문제 정도의 수준으로 정치법이 8문제였던 것 같고요. 얘가 6문제 맞아요.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탈해가지고 2, 6, 12, 8 해서 2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 6문제에서는 문제가 뭐 그래프나 표 같은 것들이 있긴 했지만 그다지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문화가 6문제의 비중 중에서 이제 이 6문제 각 단원별로 한 문제씩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안 나오는 단원들도 분명히 있어요. 주로 여기서 주로 안 나오는 단원이 뭐냐면 제 사장이에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요. 이 사장은 그냥 곁들이로 그러니까 구성상 필요했다라는 내용이지, 그죠? 꼭 뭐 중요하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문화와 사회 부분에서는 이번 뭐 아놈이라든지 머튼의 아놈이 딜캠의 아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루어졌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사회 부분에 나오지 않았던 문화 변동 부분이라든지, 그죠? 문화 변동이 올해는 꼭 출제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시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계층화 현상,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불평등입니다. 사회 계층화 현상은요, 우리 사회의 계층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죠. 이 사회의 어떤 구성체로서 사회가 안정되고 통합되고 질서 있게 뭔가를 유지되고자 하는 어떤 사회 집단이란 말인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그렇게 심도 있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다만 사회 불평등을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남았어요. 그래서 사회 계층화 현상을 봤던 마르크스와 베버의 이야기들을 두 개를 분석해서 한번 봐야 된다는 점, 계층적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냐, 계급적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내용.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내용들을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 내용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의 방법론적인 측면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를 쭉 공부를 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사회를 한 번도 공부를 안 하고 중학교 때 이후로 나는 사회책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라는 학생들이 밑에 것들은 쭉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난해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특히나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내용들,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은 매년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에서도 매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 시험에서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문화 현상을 볼 때 도대체 어떤 시각과 안목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와 보시면 학생들이 두 번째로 더 어려워하는 내용이 생겨버립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개인과 사회 구조입니다. 이 개인과 사회 구조 안에서는요, 우리가 흔히들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던 것들이에요. 사회화, 제사회화, 탈사회화, 뭐 얘기사회화, 주로 사회화와 관련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회화와 관련돼서 사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일탈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탈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핵심적인 개념의 이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고등학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도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시면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런 문제는 좀 껌먹듯이 풀어내는 데 비해 가지고 이런 문제, 개념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중거 집단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그게 명확한 개념에 대한 인지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역할 갈등 내에서도 역할 긴장과 역할 모순을 구분해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역할 갈등인지, 그죠? 그래서 역할 갈등이 아닌지조차도 학생들이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이해,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2단원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장 공부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지 않겠나. 처음에 공부할 때는 쉬워요. 그렇지 하면서 건성건성 넘어갑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차시면 아, 여기 문제를 풀다 보면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렇게 2단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 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정치를 보시면요. 자, 총 여기도 6단으로 구성이 되고 있죠. 민주정치와 법, 그 다음에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우리나라 헌법과 통치구조, 개인생활과 사회생활, 국제정치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과거에 이제 그 교과의 편제를 보시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치 부분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법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과목을 이렇게 합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헌법과 통치구조에서는요. 그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물어보는데 이 헌법은 물어보자면 헌법 7급 공무원에서 헌법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대해서 묻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묻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헌법에 대한 기본권이죠. 그래서 기본권과 관련되는 내용들, 그다음에 통치구조하면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관련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가 그냥 이념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물어왔더라면 이제는 실생활과 밀접하게 우리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물어보는 문제 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치에서는 좀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치에서 두 번째로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참여입니다. 그래프가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참여 부분입니다. 통계적인 표가 많이 도출이 되죠. 그래서 어떤 선거의 결과다라고 제시를 해놓고 이 선거의 결과 과정을 분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역 정당의 형태가 나타났다, 아니면 정당 간의 이역 집산이 나타났을 것이다, 아니면은 뭐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 전국에 혼란이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기타 등등 어떤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분석해내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좀 종을 잡기가 힘든 내용이 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껌 같은 내용이죠. 그다음에 개인생활과 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들 민법입니다. 사법이죠. 민법.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생활과 법이라고 해서, 그죠? 공법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뭐 사회법도 쭉 다루어 봐야 되겠지만, 사회법은 개별 법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률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경제법이라든지, 그죠?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게 사회법입니다. 근데 이 사회생활과 법 내용 안에서는요, 여기서, 그죠? 범죄와 관련되는 형법 같은 것들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뭐 이것 말고도 주로 뭐 행정법과 관련되는 일부의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와 법에서 이 내용들은 나올 내용이 딱 3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제관계의 흐름을 살펴보는 내용들, 그 다음에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누구냐,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나올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공부할 내용이 사실은 이렇게 제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쭉 보시면 정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왜냐면은 이 법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려고 하니까 굉장히 설명할 내용들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암기하실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헌법, 통치구조 부분, 암기의 핵입니다. 그래서 꼭 좀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경제 부분이죠. 경제. 자, 경제 부분을 한번 보시면, 그죠? 자, 역시 6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1장은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이해, 두 번째는 경제주체 역할과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과 경제활동, 네 번째는 국민경제 이해, 자, 다섯 번째는 뭐 세계시장과 한국경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제생활과 금융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수직 공부를 해보시면 미시경제다, 거시경제다 이런 말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미시라는 것은 시각을 좁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어떤 개별 경제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보통 경제 주체가 있는데 우리가 가계와 기업을 민간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정부까지를 묶어서 국민 경제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오늘날 뜨고 있는 국제 거래 관계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경제 주체가 이렇게 외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경제 주체.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국민 경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국민 경제까지 넘어갔을 때 여기서부터를 우리는 거시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전에 민간 경제 주체의 활동, 개별 경제 주체들의 역할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을 미시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시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명확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거시에 넘어온 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미시에서 수요와 공급이 역시 거시에서 총수요와 총공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래프의 분석이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해가 따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 조금 생소한 동떨어진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우리 사회과에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사회과에서 목표가 뭐냐라고 했더니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시민은 정치에 참여를 잘해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때요? 금융생활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금융제도나 우리나라 어떤 금융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내용이라서 경제학에서 보시면 이건 좀 따로 떼가지고요. 화폐금융학이라는 학문 하나입니다. 사실은 통째로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에는 굉장히 짧은 부분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깊이 있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시장과 한국경제에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환율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환율, 요즘에 가장 이슈화 되고 있죠.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거래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그 중에 자유무역 중에서도,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라든지 리카도가 말했던 비교위설, 절대위설,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제 거래 부분에서 비교이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그 부분이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좀 쉽게 모의시과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이 내용은 전반적인 경제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미시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의 역할, 가계, 기업,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지 경제가 사실은 공부할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미시 파트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거신을 거저먹기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때, 나는 경제가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또는 뭐 정치를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용기를 가지세요. 책의 교재를 보시고, 책을 쭉 보다 보면은, 저도 그렇거든요. 책을 한 번 봤을 때와 두 번 봤을 때 느낌이 다르고, 두 번 봤을 때랑 세 번 봤을 때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몰랐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하셔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죠? 화장실에 가셔도 예를 들면 비교율을 잘 모르겠다.
그냥 한 문제를 통째로 외워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정 이해가 안 되시면. 그래서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학습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될 의지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어차피 주변에다가 나 공부한다라고 다 외쳐야 됩니다. 그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다 버리시고요. 그죠? 부모도 버리셔야 됩니다. 부모는 그냥 돈줄이죠.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의 노고에 우리가 좀 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기대에.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좋은 교재를 일단 선택하셔야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좀 더 근접하게 제가 합격을 시킬 수는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만 합격의 선에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만 오시고 문제만 충실히 다루어 보시고 마지막 문제 푸는 것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시면은 뭐 이번 수험 과정에서도 사회가 비록 4월이지만 사회 때문에 어렵다, 사회 때문에 못하겠다 이런 말들은 절대로 나오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정치, 경제,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한 과목으로 사회과로 구성이 되면서 사회과에 처음 책을 사시면은 여러분들 이론 공부부터 집중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론이고요. 그죠? 두 번째가 이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를 열심히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이론 백날 해본도 소용없습니다. 그죠?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이 모의고사 부분에서 이제 모의고사는 물론 시험을 앞두고 그죠? 뭐 3주 전에 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인데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수업 중에 같이 해드릴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모의고사 부분들은 따로 이제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죠? 제가 올려 업로드 시켜놓은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걸 뽑아서 이제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 공무원 시험이 100문제를 100분에 푸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딱 보시면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지난번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1분 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한테 또 중시되는 문제가 뭐냐면요. 국어라든지 영어, 특히 영어 해석하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잡아먹죠. 영어 문제를 1분에 물론 1분 안 돼서 푸는 문제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석하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문제를 그저 그 시간 안에 다 소화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통째로 5과목에서 20분을 배정을 하는데 그 20분을 모두 다 사회에다 다 쏟아서는 다른 과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모의고사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은 20분을 절대로 다 주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OMR 카드 옮겨 적는 시간 딱 정확하게 1분 주시고요. 팍팍팍 사회과만 말입니다. 다다다닥 옮겨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실제적으로 푸는 문제는요. 최대 15분입니다. 정말로요. 최대 15분 안에는 문제를 푸셔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합격선에 가깝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쭉 널어놓고 모의고사를 딱 푸는 때 시간을 딱 드리면은 좀 문제가 난이도가 쉽다면 10분밖에 안 줍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는데 예리하고 날카롭고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헐 하시겠지만 가능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 그런 학생들을 수도 없이 모아왔습니다. 자, 아무쪼록 제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일단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공무원 그거 좋은데 막연하게 이거 아닙니다. 나는 공무원이다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차분히 정확하게 면밀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 그런 선생님과 좋은 교재를 좀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제 수업을 들으면 두말할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014년에 시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매진할 수 있도록 제가 뭐 고시넷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열심히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는 조금 길어졌는데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학습 방법, 그러니까 각각 수업 과목마다 어떤 학습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과목을 진행을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